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정치권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여야 협상 결국 무산입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한 이야기인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도 여당도 민주당이 요구했던 산업안전보고청 설립하자라고 했지만 결국은 민주당에서 수용을 또 거부를 한 겁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5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에게까지 중대재해법 적용을 확대하는 이 방안에 대해서 이제 2년을 추가로 유예하자 이런 네. 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었고 한 4개월 정도 여야가 줄다리기를 해왔었는데요. 민주당이 2년 유예에 대해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정부가 준비하지 못한 걸 사과하고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게 타결이 되지 않음으로써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의 확대가 시행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1월 31일에 50인 미만 사업체 2군데에서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일어난 것도 하나의 결정적인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 찬성 쪽에 힘이 좀 실렸는데 이때 이제 절충안을 다시 당정에서 마련을 해왔고 여기서 또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면담에서 여야 원내대표 이 자리에서 절충안이 제시가 됐는데 이 안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은 유예를 일단 2년을 하고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뒤에 신설을 하자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의원총회에서 설명을 했는데 의원들 반발이 거셌고 며칠 전에 있었던 이 중대재해 사망사고 때문에 더더욱이나 피해자 유족들을 만났던 이런 의원들은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수용 반대 목소리가 조금 더 강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특히 노동계 관계자들이 민주당 의원들을 또 압박을 하면서 결국에 이제 민주당이 노동자 생명을 우선으로 생각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당정이 내밀었던 중재안을 수용 거부했습니다. 자, 이 결정으로 결국 희비가 좀 많이 갈렸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산업재해 유가족들은 소식을 듣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부둥켜 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정의 절충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환영을 하는 반겼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사용자 단체 쪽에서는 83만 중소영세기업이 법 적용을 받게 돼서 유감이다라고 하면서 유예 입법을 추진을 다시 하겠다. 이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선거에서 양대노총 도움받을 생각인 것 같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하지만 민주당이 협상을 다시 제안을 해오면 언제든지 응하겠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윤재호 원내대표가 협상 가능성 열어두었잖아요. 민주당이 다시 재협상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여야가 일단 언제든 협상에는 응할 것이라고 여지는 열어두고 있습니다. 닫혀 있는 것은 아닌데요. 하지만 과연 사용자 단체들과 노동 단체들이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 총선을 앞두고 합의가 될 거냐. 이것은 객관적으로는 합의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된 지 정말 나흘 만에 50인 미만 기업 2군데서 같은 날 사망사고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1월 31일 있었던 일인데요. 처음에 오전 9시에 부산 기장군 폐알루미늄 수거 처리업체에서 집게차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집게차 마스트와 화물 적재함 사이에 끼어서 숨지는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시 30분쯤에 강원 평창군 축사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던 중국 국적의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해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 사업장 규모를 보면 한쪽은 10인 사업장이었고요. 한쪽은 11인 사업장. 그러니까 공교롭게 또 이번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딱 걸리는. 그렇죠. 5인 이상 50인 미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제 이 법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봐라 이런 사업장에서 사고가 많이 난다라고 하는 이런 또 하나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희생 물론 없어야 되겠지만 이런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다고 하면 당정에서도 유예를 계속 주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유예를 주장을 하더라도 유예 기간을 짧게 주장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이 법안의 시행에 따라서 필요한 어떤 노동 안전 관련된 예산의 확충이라든지 이런 다른 대책이라도 또 당정에서 내놔야 되는 그런 필요성은 커졌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불교계 십자가 그림입니다. 자, 불교 십자가. 이게 조합이 되는 단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떤 일입니까? 네, 설을 앞두고
예전에도 그랬듯이 대통령 부부가 불교계 주요 인사들에게 명절 선물을 보냈습니다. 선물, 예. 각계 보내는데 이제 불교계도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림이 있는데 대통령 부부의 이름이 선물 포장 상자에 적혀 있고요. 그리고 소록도로 보이는 섬이 있고, 네. 그리고 손에 기독교 묵주를 들고 있는 여인의 그림이 담겨 있습니다. 참. 네, 그리고 상자를 열어 보면은 유자청과 잣을 담고 있는데 이 포장에도 보면 교회가 그려져 있는 교회가 거예요. 그려져 있습니까? 앞에? 네, 그리고 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문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불교 대축전 참석해서 불교 문화유산 더욱 제대로 개성할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 말한 지 사흘 만인데 자 이건 참 좀 놀랍습니다. 대통령실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네, 대통령실은 이제 이 실책을 바로 인정을 했고요. 아. 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이 조계종 총무원을 찾아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관섭 실장에 따르면은 아직 도착을 안 한 선물은 회수를 해서 다시 포장해서 보내겠다라고 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세심하게 챙기겠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 이번 일이 이제 실수로 보일 수는 있는데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2020년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기억납니다. 추석 선물을 보내면서 예. 스님들한테 육포를 보낸 적이 보냈죠. 있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런 실수에도 굉장히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재발 방지에 또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 새해 기자회견 할지 뭐 다른 거 대체할지 계속 주목이 됐었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김치찌개 간담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은 KBS 특별대담 형식으로 방영을 한다는 걸로 결론이 났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2월 4일 내일 모레죠. 이날 KBS와 윤석열 대통령의 대담이 녹화가 되고요. 녹화. 네, 녹화를 해서 언제 방영되느냐? 설 연휴 이틀 전인 2월 7일 방영이 될 예정입니다. 일단은 이 자리에서 직접 윤 대통령이 새 국정과제라든지 국정 철학 이런 것들을 설명하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그러면 2년 연속으로 새해 기자회견을 안 하겠다 이런 거라고 봐야 되는데 왜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이 2022년 8월에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이 유일하고 작년 1월에도 기자회견이 없었고 또 특정 언론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해서 논란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이제 이 기자회견이 어떤 민감한 질문이나 답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조율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단점 때문에 기자회견은 생방인 거잖아요. 그렇기도 하죠. 네. 또 특정 언론사의 대담 형식으로 굳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좀 안전한 그런 입장 표명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좀 회피한다라고 하는 지적이라든지 또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주 1회 기자들을 만나겠다라고 했는데 네. 이 점이 이제 도어 스태핑 폐지 이후에 안 지키고 지고 있는 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비판받을 수 있다. 이런 우려는 또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뭐 공식 기자회견을 한다면 생중계 질의응답 과정에서 좀 즉흥적 답변 이런 게 좀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런 게 아마 우려가 있는 것 같긴 네. 한데 또 그중에 가장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특별 대담에서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대부분의 질문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첨예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를 대통령이 피했을 때 굉장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네. 뭐 명품백 논란이나 이런 문제가 직접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아울러서 이 신년 대담이 송출되는 날이죠. 2월 7일 오전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관훈클럽 초청 토론이 또 열리기도 합니다. 그날 동일한 날 그렇습니다. 이제 열린다는 같은 거죠? 날에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입장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뭡니까? 네, 이재명 대선 캠프 인사들 구속 기소입니다. 아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 관련된 거 아닌가 싶은데 대선 캠프 예전 이재명 대선 캠프 수사가 좀 확대되는 모습이네요. 네, 이 사건이 이제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이 남욱 씨에게 불법 네. 정치 자금을 받은 이 혐의에 관련된 것인데 검찰이 1억 원을 수수한 시점이나 장소를 특정을 하니까 이제 이 대표 선대위 상황실장 출신인 박모 씨하고 서모 씨가 이
김용 씨가 다른 날짜 이 날짜에 다른 곳에 있었다라고 알리바이를 꾸며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박모 씨의 부탁을 받은 이모 전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 원장은 재판에 출석을 해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경상원 사무실에서 김용 부원장하고 신모 씨라고 하는 인사를 따로 만나서 업무 협의를 했다고 거짓 증언을 했고 또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휴대전화 일정 어플에 사진도 조작해서 위조 증거 사용 혐의도 적용이 됐습니다. 현재 이모 씨는 주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검찰에서 아마 위증 교사 이 범죄가 조직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이런 정황이 확인됐다 이런 입장인데 배후 세력을 뭐 수사하겠다는 것은 누구를 겨냥하는 겁니까? 일단은 이것을 이제 조직적인 위증 교사였다라고 보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또 주도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인물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 측근인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이 소환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윗선의 관여를 규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이재명 대표나 그 부근까지 네, 김용 전 부원장 또 측근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혹시 이제 변호인들이 또 같이 이것을 공모한 것은 아닌가 이런 또 의심도 있기 때문에 변호인들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뭐 변호인들 뭐 이전에도 조사가 좀 됐던 적도 있는데 이번에도 위증교사 관련해서 변호인들이 그 변론권 이상의 뭐 조력을 했다면 범죄가 될 수 있다 이 말인 것 같은데 네. 자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제는 돈봉투 의혹 때문에 윤관석 의원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도 받았잖아요. 이 민주당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 점점 커지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 70일 정도 안 남았잖아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돈봉투 의혹의 경우는 뭐 사건이 또 직관적으로 파악이 쉬운 사건이기 그렇죠. 때문에 민주당한테 부담을 주는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의 경우는 김용 부원장이 구속되었었던 것은 뭐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고 그리고 이 대표는 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이대로라면은 또 달라질 것이 없을 수는 있는데 다만 새로운 사실이라든지 변수가 나오느냐 이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한편 국민의힘 쪽 같은 경우도 이제 불과 얼마 전이죠. 고발사주 사건. 손준성 검사죠. 네, 1심 선고가 나와서 파장이 있기 때문에 양쪽의 리스크가 다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둘 다 지금 재판 관련해서 결국 총선 얼마 안 남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 개혁이라는 주제로 8번째 민생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개혁 4대 정책 패키지도 발표를 했는데요. 골자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일단 충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서 지역 인재 전형 의대에서 또 이것을 확대를 하고 지역 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게 의료 사고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필수 의료진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 마련, 또 비급여와 실손 보험 제도에 대해서도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개혁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아무래도 의대 정원 확대 아니겠습니까? 증원은 당장 이번 대입부터 실시하고 하지만 증원 규모를 발표하지는 않았어요. 네, 일단 정부에서 밝힌 것은 약 10년 뒤에 의사가 1만 5천 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당장인 내년부터 현재 고3이 대학교에 진학하는 내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겠다라고 밝혔는데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얼마나 증원을 할지 이것은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의료계 반발을 의식한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의료 현안 협의체라든지 보건의료 인력 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만 발표 시점은 얼마 남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달 설 연휴 전후가 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고 증원 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최소 1,000명은 될 거다. 이런 전망이 좀 유력하고 많게는 2,000명 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늘어나는 정원을 활용해서 지역 출신 학생을 의대에서 더 뽑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는데 의대생이나 의사에게 교육이나 주거 비용을 지원하는 대신에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 또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게 지역 필수 의사제 이게 법은 아닙니다. 제도인데 자 그렇다면 어쨌건 선택권이 학생에게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실효성 있을까요? 네, 야권에서 최근 얘기해왔던 지역의사제는 법으로 특정 기간을 딱 명시를 해서 지역에서 근무를 해야 된다. 이런 제도였다면 정부에서 얘기하는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는 학생이나 의사가
의대, 지자체, 뭐 병원 이쪽하고 계약을 맺어서 자발적으로 네. 한다는 내용인데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무난하고 또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논란 없이 이걸 치러낸다는 장점은 있는데 단점이라면 이제 이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느냐. 그러니까요. 그럼 확보가 안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두 가지 이제 찬반 양론이 있겠습니다. 자, 이게 뭐 지금 보니까 모두 의료계에서 안 좋아하는 반발했던 내용들이 많은데 뭔가 당근책은 없어요. 어제. 네, 뭐 없진 않았습니다. 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또 피해 보상 보험 공제 가입 시에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등의 법 제정도 추진을 할 방침이고요. 또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실 등 의료 수가를 높인다라는 대목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취약한 지역은 맞춤형으로 더 지원해서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대한전공의 협의회 설문에서 의대 증원 반대 관련해서 86%가 파업에 참가하겠다고 했는데 의료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일단 이 방안 발표 직전에 네. 그저께 있었던 의료 현안 협의체 회의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회의에 나왔던 의협 협상 단장 양동호 단장은 지금도 복지부가 레지던트 모집을 할 때 필수 의료 과목을 이지망으로 받고 있지만 지원자가 없는 병원이 상당수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그리고 필수 의료 의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미용 의사가 되고 이러면 아하. 의대 정원을 얼마나 더 늘려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이 의대 정원 확대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했고 이것이 이제 의협 전반의 입장과 거의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뭐 재판 이야기인데요.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그 특수교사입니다. 네. 어제 선고의 판결이 내려졌는데 자, 뭐 유죄 판결을 받은 건 맞죠? 왜 맞습니다. 선고유예가 된 겁니까? 네, 범행이 경미하다고 본 것이죠. 네, 선고유예는 이제 범행이 경미할 때 작은 형에 대해서 선고를 유예하는 것인데 벌금 200만 원이면서도 선고유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판사가 설명을 하기로는 맞춤 수업 과정에서 짜증을 내면서 피해자의 정서를 학대했다라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수업 중 발언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고 또 실제 어느 정도 해를 끼쳤는지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좀 가벼운 형을 내리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떨어졌습니다. 매우 뭐 가볍다고 봐야 되는데 자, 그럼에도 쟁점이 됐던 게 녹음 파일의 이 증거 능력 인정 여부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인정이 된 겁니까? 네,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몰래 녹음한 것에 해당을 한다고 하면서도 네. 근데 하지만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표현을 하는데 특별한 사유,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 녹음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왜냐하면 이제 녹음으로 침해되는 사생활 침해보다는 피해자 보호로 인한 이익이 더 크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호민 씨 아들의 경우는 이미 4살 때 또 장애인으로 등록이 돼 있었고 또 이 교실 상황이 CCTV도 없고 네. 소수의 장애아 학생들만 있었던 상황에서 이렇게 녹음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로 이제 증거 능력을 인정을 했습니다. 대법원의 최근 판례가 사실은 어떻게 좀 변경이 됐냐면 네. 가방 안에 녹음기 돌려 보내가지고 뭐 학생이 아니면 학부모가 선생님 어떤 발언을 녹음했을 때 그 증거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주목이 됐는데 조금 달랐던 부분이 이건 솔직히 어떤 방법이 없다. 네네. 중증 뭐 이런 게 심하기 때문에 녹음 아니고는 증거를 확보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아마 증거 능력을 인정한 것으로 좀 보이는데 자, 어쨌든 유죄가 된 겁니다. 교육계의 반응 어떻습니까? 네, 교사 노동조합 연맹에서는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네. 수업 중 불법 녹음을 증거로 유죄로 인정한 이번 판결은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다. 학교 안에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도 브리핑을 열었네요. 네, 임 교육감 같은 경우는 이 해당 교사가 직위 해제됐을 때 기소만으로 직위 해제되면 안 된다라면서 복직까지 시켰던 그런 또 이력이 있는데 이번에도 판결 직후에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후폭풍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면서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학급을 맞지 않으려는 선생님들의 기피 현상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임 교육감은 밝혔습니다. 자, 특수교사 측 항소를 합니까?
네, 이번에 이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유죄 인정을 받은 A 씨의 변호인이 즉각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기훈 변호사는 몰래 녹음에 대해 유죄 증거로 인정을 할 경우 교사와 학생 사이의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라면서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민 사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